폭염 피해서 일본 대신 한국을 간다니. 제정신이야. 스웨덴 명문고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을 무시하다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스웨덴의 환경교사가 직접 털어놓는 경악할 만한 7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바 린드퀴스트입니다. 환경선진국인 스웨덴 스톡홀름 환경과학고등학교에서 20년간 지속가능 발전학을 가르쳐온 교사예요.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주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저는 3년 전부터 노르웨이 피오르드 빙하 연구 탐방을 준비해왔습니다. 14명의 환경 전공 학생들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스웨덴의 친환경 정책과 비교 연구할 예정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제게 있어 교직 생활의 집대성 같은 의미였습니다. 선생님, 빙하가 녹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정말 기대돼요. 학생 아스트리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특히 극지 연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로 기후변화 실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마커스가 장비 목록을 확인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 수준의 환경 측정 기술을 익힌 재능 있는 학생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숙소 예약, 연구 장비, 현지 가이드까지. 학생들은 몇 달 전부터 이론 공부를 해왔고 부모님들도 이번 여행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이 될지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열흘 전 유럽 전역을 강타한 이상기후의 여파로 노르웨이 서부 피오르드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요. 연구 예정지였던 빙하 관측소들이 침수되고 접근로가 차단되어 안전상 방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생님, 일본 연구시설 견학은 어때요? 학생 그레타가 제안했지만 일본은 더 심각했어요. 도쿄 42도, 오사카 44도. 2024년 여름 일본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연일 보도되는 열사병 사망자 소식을 보며 저는 도저히 학생들을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어요. 교육청이 급하게 제안한 대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환경도시 연구는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그 미세먼지와 공해로 유명한 나라를? 학생들이 경악했어요. 저 역시 당황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WHO 기준을 넘나들고 있었고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예산과 일정, 그리고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환경후진국의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에서 학생들은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공기청정기도 챙겨야 할까요? 잉그리드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배낭에는 휴대용 공기질 측정기까지 들어있었어요. 아스트리드, 너는 호흡기가 약하니까 특히 조심해야 해.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천식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서 공기질에 특히 민감했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연구자야. 편견 없이 관찰하자.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스웨덴 학생들을 그런 곳에 데려가도 될까?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을 질까? 출발 전날 밤 학부모들로부터 연이어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안전한가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주세요. 평소 무뚝뚝하던 마커스의 아버지도 직접 전화를 걸어 당부의 말을 전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의 환경 데이터를 조사하던 학생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한국이 태양광 발전량 세계 5번째래요. 그런데 어떻게 공해가 심할 수 있죠? 아마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일 거야. 제가 추측했어요. 그래도 우리 스웨덴만큼 깨끗할 리는 없겠지. 적어도 이번 기회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거야.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학생이 대기오염으로 쓰러지면? 식수는 안전할까? 의료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발 이번 여행이 재앙이 되지 않기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밖은 35도의 폭염이었지만 공항 내부는 쾌적한 23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기가 정말 맑았다는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가 15래요. 아스트리드가 자신의 측정기를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스톡홀름보다 낮은데요? 이게 정말 맞아요? 그녀가 측정기를 여러 번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국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공항 곳곳에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가 있었고 거대한 공기정화 시설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설은 스웨덴에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알란다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냉방 시스템이었어요. 움직이는 보도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나왔고 심지어 화장실마다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까지 느껴졌어요. 선생님, 여기 태양광 패널 봐요. 마커스가 공항 천장을 가리켰어요.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 자연광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최신 기술이에요. 투명 BIPV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이잖아요. 그때 로봇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공항 안내 도우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스웨덴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봇이 스웨덴어를 해. 학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로봇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안내하며 공항의 친환경 시설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지열 냉방, 빗물 재활용, 폐기물 자동 분리 시스템까지. 이 공항의 에너지 자립도가 80%래요. 그레타가 안내 브로셔를 읽으며 놀랐습니다. 태양광, 지열, 그리고 항공기 엔진 배기열까지 재활용한다고 써 있어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스웨덴이 환경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여기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서울 지하철에 내려간 순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지하 5층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스웨덴의 어떤 지하시설보다 쾌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공간을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하죠? 잉그리드가 감탄했어요. 그녀는 건축공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시설에 특히 민감했거든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지열 냉방 시스템이에요. 지하 깊은 곳의 낮은 온도를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죠. 또한 지하수 순환 시스템과 연계해서 연중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지하상가 곳곳에 공기질 측정기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습도, 온도, 미세먼지, 심지어 산소 농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든 수치가 최적 상태였습니다. 스웨덴도 지열 난방은 많이 쓰는데 냉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건 처음 봐요. 제가 감탄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대규모로. 지하철역마다 디자인이 달랐지만 공통점은 완벽한 공기순환 시스템이었어요. 플랫폼에 전자정보판이 있어 실시간 공기질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고 심지어 식물까지 기르고 있어서 자연정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루카스가 흥분하며 가리켰어요. 지하농장이에요. LED로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정말로 지하 공간 한쪽에는 수직농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추와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자연정화 시스템이자 동시에 지하상가 레스토랑에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백화점, 서점,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의료시설까지. 지하 공간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든 곳이 에너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하 상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하 도시네요. 아스트리드가 중얼거렸어요. 청계천을 처음 본 학생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심 한복판에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에 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는 더욱 놀랐어요. 원래 이것도 복개된 도로였대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40년 전에 환경보건 프로젝트로 되살린 거래요. 경제성만 따지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과감하게 추진했죠. 더 놀라운 건 미세기후 조절 시스템이었어요. 물이 흐르는 주변 온도가 다른 곳보다 5도 정도 낮았고 중간중간 설치된 미스트 분사시설에서 나오는 물 한 개가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에어컨이네요. 아스트리드가 감탄했어요.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이잖아요.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한강공원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곳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있었고 자전거 도로에는 앞전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네요. 그레타가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운 걸 실제로 구현해 놓았어.
한강 곳곳에 수질 모니터링 시설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어요. 어떤 구간에는 수생식물을 이용한 자연정화 시설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마커스가 신기한 듯 한 시설을 가리켰어요. 태양광으로 가동되는 물 정화 시설이에요. 강물을 정화해서 다시 강으로 보내는 순환 시스템이네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현재 태양광 발전량, 에너지 사용량, 탄소 절감량까지 모든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했을 때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레타가 궁금해했어요. K-팝 데몬헌터스 특별전 때문이에요.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오픈런이라고 해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는 거예요. 전시 굿즈가 한정판이라서요. 줄에 선 사람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국적이었어요.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관광객은 새벽 5시부터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K-팝이 이렇게 인기인 줄 몰랐어요. 아스트리드가 놀라워했어요. 전시장에 들어가서 더욱 놀랐습니다. K-팝 데몬헌터스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단순한 대중문화 전시가 아니었어요. K-팝 산업의 환경 영향을 분석한 전시네요. 잉그리드가 설명판을 읽었어요. 콘서트 한 번당 탄소 배출량, 재활용 가능한 굿즈 제작, 친환경 무대 디자인. 전시장 자체도 놀라웠어요. LED 조명은 모두 태양광으로 충전되고 관람객의 움직임을 센서로 감지해 필요한 곳만 밝혀지는 스마트 조명 시스템이었습니다. 관람객이 없는 구역은 자동으로 조명이 꺼져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어요. 대중문화도 환경의식을 담고 있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그린 K-팝 코너였어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유명 그룹들이 환경 메시지를 담은 뮤직비디오와 콘서트를 기획한 사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굿즈 판매 코너에서 정말 흥미로운 광경을 봤어요. 친환경 소재로 만든 K-팝 데몬헌터스 굿즈들이 하나둘씩 품절되고 있었거든요. 저 에코백이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거래요. 루카스가 흥미롭게 살펴봤어요. 텀블러도 생분해성 소재네요. 가이드가 설명해줬어요. 이 굿즈들은 모두 친환경 소재로 제작됐어요. 특히 저 포토카드는 재생지로 만들어졌고 포장재도 생분해되는 재료를 써요.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어요. 어떤 일본인 관광객은 환경을 생각한 K-팝 굿즈라서 더 의미 있다고 말하더군요. 우리 스웨덴 팝 아티스트들도 이런 걸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판매원이 알려준 바로는 매일 아침 한정 수량만 판매하는데 특히 친환경 굿즈는 개장 2시간 만에 완판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온라인으로도 예약이 불가능해서 직접 와야만 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거 완전 오픈런 문화네요. 그레타가 신기해했어요. 환경보호 메시지가 담긴 굿즈를 사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다니. 한 코너에서는 콘서트장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폐기물, 재활용 프로세스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어요. 무대에서 나오는 10가지 재활용해서 건물 난방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팬들이 콘서트장에 가져온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아티스트 굿즈로 만든대요. 루카스가 놀라며 읽어줬어요. 순환경제의 완벽한 사례네요. 더 놀라운 건 관람객 참여형 전시였어요. 우리가 전시를 관람하면서 걸음으로 생산한 전기량, 절약한 에너지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교육과 체험, 그리고 실제 환경보호가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굿즈샵을 나오면서 본 광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친환경 굿즈를 자랑스럽게 들고 인증샷을 찍고 있었거든요. 어떤 관광객은 이런 굿즈를 사는 것 자체가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일이라며 SNS에 올리고 있었어요. 문화와 환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합될 수 있구나. 아스트리드가 감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환경을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잉그리드가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환경보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다니요. 스웨덴으로 돌아오기 전 학생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이 논란이 됐어요. 한국이 환경 선진국일 수도 있다. 스웨덴보다 더 진보된 환경 기술을 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웨덴 언론이 즉시 반응했어요. 스웨덴 환경교사,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 전달, 아시아 국가의 환경 세탁 홍보에 속다, 그린워싱의 희생양이 된 스웨덴 학생들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학부모들이 격분했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킨 거예요? 아스트리드의 아버지가 화상통화로 항의했습니다. 스웨덴이 환경 최선진국인데 아시아 나라가 더 낫다니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는 진짜예요. 잉그리드가 반박했어요. 공기질, 에너지 효율, 재활용 시스템, 모든 게 우리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학부모들은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조작된 걸 보여준 거야. 한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거겠지. 저도 곤란했어요. 제 자신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이 직접 측정한 과학적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 본 것들도 있었고요. 교육청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린드퀴스트 교사, 당장 해명하시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사실을 봤을 뿐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죠. 그럼 증명해 보자. 마커스가 제안했어요. 환경 데이터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거야. 과학적인 근거로 말이에요.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했어요. 공기질 측정 데이터, 에너지 효율 분석,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폐기물 처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레타가 말했어요. 데이터가 말하게 해야 해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후 학생들은 한국에서 수집한 환경 데이터로 과학적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스트리드의 도시 냉방 시스템 효율성. 비교는 서울과 스톡홀름의 에너지 사용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서울의 지열 냉방 시스템이 스톡홀름의 전통적인 냉방 시스템보다 30% 이상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잉그리드의 지하공간 공기질 관리 시스템은 지하철 환경관리 기술을 다룬 논문이었어요. 서울 지하철의 공기질이 스톡홀름 지하철보다 우수하다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마커스는 재생에너지 활용 혁신 사례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도시형 태양광 발전과 앞전 발전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이런 기술들을 스웨덴에도 적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스웨덴 환경부에서 이 보고서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는 건가요? 학교에서 발표회를 열었을 때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던 교육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고 놀랐어요. 지열 냉방 시스템. 우리도 도입을 검토해봐야겠네요. 스톡홀름 시청의 환경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지하공간 환기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군요. 북유럽 기후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한 대학 교수가 질문했어요. 앞전 발전 시스템을 보행자 도로에 설치한다면? 또 다른 전문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국영방송 SVT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스웨덴이 놓친 환경기술들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학생들이 보여준 용기가 스웨덴 환경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스웨덴 정부가 한국과의 환경기술 교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6개월 후 저는 스웨덴 한국 환경기술 교류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됐어요.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환경 정책과 기술을 배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글로벌 환경 전문가가 됐어요. 아스트리드가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서울과 스톡홀름을 오가며 스마트시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한국의 앞전 발전 기술을 스웨덴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맡았고, 잉그리드는 지하공간 환기 시스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레타는 한국대학에서 환경공학 석사과정을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제 인생을 바꾼 나라가 됐어요. 루카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는 현재 양국 간 청소년 환경교류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의 스톡홀름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환경에는 국경이 없다. 지구를 살리는 일에 어떤 편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진정한 환경교육자가 되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것. 지구를 구하는 일에 국가의 경계는 없다는 것. 그것이 환경교육의 본질이었다. 현재 저희 학교는 매년 20명씩 한국으로 학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같은 수의 학생들이 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북유럽 환경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학교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올해부터는 핀란드와 아이슬란드까지 합류해서 북유럽 전체가 아시아의 환경기술을 배우러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건 학생들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스웨덴이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계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자는 자세를 갖게 됐어요. 진정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어제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김민준 군이 스웨덴의 숲 관리 기술에 대해 발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편견은 환경보호의 적입니다. 열린 마음만이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저희에게 보여준 비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지구를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해외에서 놀란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